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100년해로 연인이나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즐겁게 지내는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로망입니다. 그러려면 나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한눈 팔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정을 붙이는 타입을 골라내고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포텐 없는 사람을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나만 피곤하고 상처받고 사랑은 사랑대로 끝날 테니까요. 선택하는 것도 능력이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진짜 진득하게 한 사람만 볼 줄 아는 찐 순정남들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돈터치. 사람들은 모두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민해하는 부분,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 센스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걸 건드리기도 하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죠. 이건 사실 센스의 문제가 아닌 연애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환상은 그 사람과 내가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연애 감정이 있는 거지 내가 다 먹여 살려주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고 주인님 모시듯 모든 걸 맞춰가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 정말 모든 걸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엄연히 말해 둘은 남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경 쓰이더라도 직접적으로 나랑 관련된 영역이 아니라면 그냥 터치를 안 해야 합니다. 이건 맞고 안 맞고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걸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존중인 거예요. 저는 내연비 작가님의 웹툰 결혼해도 똑같네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안에서 현명하고 예쁘게 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둘이 영화를 볼 때 한쪽이 좋아하지 않는 장르를 보게 되면 한 명은 그냥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영화를 보러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영화는 각자 보고 끝나고 나와서 다시 꽁냥거리는 거죠. 팝콘도 같이 먹으면 싸우게 된다고 각자 1인 1팝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갈 때 배우자한테 한 번은 물어보고 안 간다고 하면 바로 혼자 가거나 친구랑 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만화적으로는 재밌게 표현되기도 했고 타인이 봤을 때는 귀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막상 내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자기는 딴 거 보겠대. 물론 그들도 처음에는 그걸로 서운해하고 싸우기도 했었지만 안 맞는 취향을 억지로 강요하는 게 더 안 행복하다는 걸 점차 알게 되면서 종종 이런 개인 플레이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아무렇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지치지 않고 오래 잘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굳이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신경 쓰고 터치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트러블만 더 생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보통 연애 경험이 적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많은 어린 나이일수록 사소한 이유로도 싸우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헤어질 때가 많은 게 이걸 못해서 그런 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자기만족성. 연애를 하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내가 원했던 사람이라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내 모습 자체가 좋아서 더 관계에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자기 감정에 취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의미 부여도 하게 돼요. 내 여자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마치 나르시시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가 자기 이상형이 아니라도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더라도 오랫동안 만족스럽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이성들이랑 비교당하는 일이 생겨도 그는 이렇게 생각하곤 할 겁니다. 네가 이런 확실한 단점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감수하고 만날게. 전에 만났던 다른 여자들에 비해 이건 좀 부족하지만 지금은 네가 내 여자니까 네가 제일 좋아.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도 충분히 있지만 지금 나만 바라봐주는 네가 참 고마우니까 나도 너만 볼게. 처음 너를 좋아하게 됐던 모습보단 지금 좀 망가지고 편해지긴 했지만 내 사람이니까 그것도 좋아 보여. 나만 바라보는 모습이 온전히 나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마음이 쉽게 변하지도 않고 여자 쪽도 부담이 적어지니 사랑이 더 잘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오히려 서운함을 느끼기도 해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잘해줄 사람인 거네. 나라서 좋은 게 아니라 본인이 한 의미부여 때문에 잘해주는 거야?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랑을 독차지한 건 나잖아요. 동기가 어떻든 간에 나만 바라보는 그의 마음 상태에는 거짓이 없는 겁니다. 타짜에서 아귀가 한 대사 하나가 생각나네요.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프! 편하게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너무 고달프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짧게 만난 적이 거의 없고 한번 만나면 오래 만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이겠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리 별로인 사람도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이런 성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한번 좋다고 생각했던 브랜드는 트렌드가 좀 지났는데도 애용하고, 한번 본 웹툰이나 책은 중간에 좀 재미가 없어져도 하차없이 완독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게 얘기하면 우직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안 좋게 얘기하면 한번 선택한 걸 미련하게 놓지 못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나고 있는 나에게는 좋은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개방적 수용. 이건 1, 2번의 모습이 조금씩 섞인 특징입니다. 서로의 취향 차이를 편하게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가 만나는 사람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강아지를 좋아하고 얼굴도 강아지상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만나는 사람이 고양이를 기르거나 지대로 고양이상이라면 연애한 지 얼마 안 가 고양이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를 만나든 상대의 모습을 쉽게 포용하기 때문에 큰 트러블도 별로 안 나고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길 일도 훨씬 적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통점이 적은 사람들과도 오랫동안 잘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수용성이 강한 편이에요. 피부관리에 진심이었던 전 여친으로 인해 30까지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피부과를 지금은 주기적으로 다니게 됐고, 영화관만 가면 꼭 팝콘을 먹던 전 여친으로 인해 딱히 좋아하지도 않던 팝콘을 금세 즐기게 됐고, 원래 키가 작으신 어머니 영향으로 키 작은 여자가 이상형이었는데 키가 큰 편이 와이프한테 금방 적응해서 지금은 유튜브 룩북 영상을 구경할 때도 키 큰 분들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와이프랑 같이. 연애를 할 때뿐만 아니라 친구를 사귀거나 새로운 분야를 접할 때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소한 취향이 있으면 쉽게 호기심이 생기고 금방 빠져들곤 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친구들 영향으로 음악할 것도 아니면서 성인 되자마자 한창 보컬 트레이닝 받은 적도 있고, 군생활 중에 본 미술사 책에 꽂혀서 휴가 때 뜬금없이 혼자 예술의 전당에 클림트전 보러 가기도 하고, 패션에 진심이었던 친한 동생을 만나 옷에 빠져서 돈도 없던 시절에 맨날 약속 1시간 전에 나가서 아이 쇼핑하고, 우연히 친해진 전업투자자 친구 영향을 받아서 차트 분석 유료 수강까지 하면서 주식 코인으로 많이 벌고 많이 잃기도 하고, 원래 초밥을 정말 싫어했는데 동창 친구가 맛을 알게 해주자마자 뷔페며 회전초밥이며 오마카세며 닥치는 대로 가기도 하고, 지금은 무교지만 어릴 적엔 신앙심 강한 부모님을 보면서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도 하고 성경공부 선생님이 이단인 거 잡아내고 우즈벡 단기 선교까지 갔었습니다. 오죽하면 학교 친구들한테 닥치는 대로 전도하다가 중3 때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네요. 최근에는 저랑 상관없는 분야의 유튜브 채널들을 끊임없이 찾아보는 것도 이런 성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게 말하면 좋은 걸 쉽게 받아들이는 거고, 안 좋게 말하면 줏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 덕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연애 경험도 하게 됐고, 길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항상 쉽게 녹아들어서 원하는 만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만나는 사람이 여기에 전부 반대되는 사람이라도 오래 만날 수 없다는 얘기인 건 아닙니다. 정말 성향이 잘 맞거나 내 매력이 개쩔면 이런 거 없어도 가능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힘들겠죠. 최근 남자 좀 만나본 여자 지인 8명과 최고의 남자에 대해 각각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의견이 일치하더라고요. 어떤 한 부분이 너무 괜찮은 사람은 다른 면에서 분명 결핍된 부분이 있더라. 정말 돈이 많고 성격 좋던 금수저남은 사소한 것도 부모님 눈치를 보는 마마보이였다거나, 똑똑하고 스펙 좋은 어떤 남자는 워커홀릭이라 여자친구를 극도로 외롭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기 스케줄에 맞춰주기만을 바랬다거나, 잘생겼는데 이미지까지 좋은 어떤 유명 유튜버를 만났더니 자기만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이기심에 틈만 나면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다고 하는 등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았다고 다들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이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집중력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 한쪽이 특출난 사람일수록 그만큼 다른 쪽은 놓아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아니면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진짜 남자 보는 눈 있는 여자들이 결국 최고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어떤 매력 포인트 한두 개가 뾰족하게 튀는 사람이 아닌 두루두루 상향평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밸런스 남이죠.
요리에 간을 맞출 때도 소금을 적당히 써주는 게 좋고, 일을 할 때도 중간만 가는 게 나한테 제일 편하고, 옷을 입을 때도 과하지 않게 포인트를 주는 게 예쁜 것처럼 연애에도 밸런스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모, 스펙, 연애 경험, 직업 안정성 같은 조건에 대한 밸런스야 쉽게 알아볼 수 있겠지만, 성격이나 행동 같은 연애에 임하는 태도에 관한 부분은 밸런스를 쉽게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걸 알아보는 포인트는 딱 3가지 뿐이에요. 받아들일 부분, 맞춰야 할 부분, 신경 써야 할 부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첫 번째, 관점의 밸런스, 수용 포인트를 찾아낸다. 우리는 특히 연애를 할 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이중적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 행복할 수 있을지 평가하는 마음과 이 사람을 만나 행복하고 싶어 수용하는 마음. 아직 서로 오래 겪어보지 못한 초반일수록 상대를 섣불리 수용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평가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이미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는 많이 내려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알았고 확실한 내 사람이 된 후라면, 이왕이면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는 수용하면 할수록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다, 처음 만날 때 속였던 부분이 있었다 같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아무리 싫든 좋든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죠. 이건 단순히 좋아하는 메뉴, 선호하는 취미 같은 공통점을 많이 알아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혼자 살면서 청소를 잘 안 할 때 평가하는 사람은 청소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좀 치우고 살아 라고 말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나라도 청소를 하니까 다행이지, 나한테 잘해 라고 말해요. 똑같이 자기가 청소를 해주더라도 자기 입장에서 내 모습을 평가만 하느냐, 서로가 녹아들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얘기하느냐에 결정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자면, 평소에 안 먹어본 음식을 권할 때 평가하는 사람은 나 원래 이거 안 먹어가 끝인데 반해, 수용하는 사람은 이건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하며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려고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상대를 잘 배려하는 수준인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좁혀보려고 하는 관점의 밸런스를 맞출 줄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소통의 밸런스, 협상을 좋아한다. 적당히 단편적인 모습만 보여줘도 되는 보통의 관계들과는 달리 연애는 서로 다른 존재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 보다 다양한 부분이 맞물리고 부딪히게 됩니다. 친구나 지인 사이에선 아무리 친해도 싸우거나 슬퍼하거나 진지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진 않지만, 연인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게 그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내 입장에선 이해되지 않는 상대의 다른 점까지 인정해야 하고 싫어도 맞춰야 하는 상황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때 필요한 것이 소통입니다.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활발하게 주고받으면서 계속 조율하고 맞춰가는 것. 그런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은 사실 괜찮은 사람은 아니에요. 연애에서 진정성이 생기려면 본인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만 한다는 건 원하는 걸 얻은 뒤에는 돌아서겠다는 거거나, 자기 진짜 모습이 별로니까 내 눈치를 보고 맞춰주는 걸로만 점수를 따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괜찮은 사람일수록 전적으로 맞춰주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차라리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는 소통, 즉 협상을 시도할 때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연락이 안 되거나 보고 싶을 때 못 보게 되더라도 거기에 마냥 시무룩해하거나 투정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할 만한 사진을 보내보고 다른 재밌는 걸 같이 하자는 식으로 계속 나를 꼬드기는 식인 거죠. 마침 어제 제가 여기에 관한 일을 겪었었는데, 와이프가 전화로 병원 예약을 하다 무례한 직원 한 명 때문에 화가 나서 당장 예약 취소할 거고 이제 거기 안 가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 사람이 확실히 무례하긴 했지만 거기 의사 선생님이 정말 잘 보는 분이라 어차피 가끔 가는 거 그냥 다니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어차피 의사 보고 가는 건데 직원분은 사무적으로만 대하면 그만이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해도 와이프는 완강하더라고요. 굳이 그런 불편한 사람과 마주쳐야 한다는 게 싫다면서. 참고로 저도 그 병원에 같이 가는 입장이라 그냥 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제 입장을 우기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예약 취소하지 말고 1시간만 화나는 거 환기시킨 다음에 결정하는 건 어때? 지금이 2시니까 병원 점심시간 끝나는 3시에도 그 생각이 안 변하면 그때는 내가 전화해서 캔슬할게.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택과 와이프의 감정 상태를 같이 고려해서 협상을 시도한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1시간 후에 다시 얘기를 했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한 그녀는 그냥 다니자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소통의 밸런스입니다.
세 번째, 오지랖의 밸런스. 모르는 부분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의 대략적인 생활 패턴, 전반적인 연애사, 확실한 취향, 중요한 경험, 연애관과 인생관, 제일 가까운 사람 등 관계의 필수적인 부분만 알면 그 외의 것들은 굳이 신경을 안 쓰는 게 서로에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세세한 습관, 사소한 감정 변화,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신경을 써봤자 결국 머리만 아프고 감정만 예민해질 뿐이니까요. 근데 너무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싶어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하고 연애가 아니라 흥신소를 차립니다. 예를 들어 굳이 전에 만난 사람들과의 모든 스토리를 알려고 한다던가,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고받길 원한다던가, 어차피 지나가 버릴 잠깐의 기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스트레스 받는다던가 하는 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걸로 넘어가는, 호기심을 조절할 줄 아는, 관심의 밸런스를 잡는 것도 서로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원래 쿨한 성격인 거든, 상대를 배려해 일부러 관심을 끄는 거든, 확실한 밸런스가 태도에 잡혀있는 사람은 그걸 잘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런 밸런스들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206개 국가 중 중립국은 5개밖에 없고, 공자님이 일부러 중용이라는 덕목을 강조까지 하면서 가르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즉, 밸런스는 성향을 타고나는 거라기보단 부지런함의 영역에 가까운 거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계속 신경 쓰고 컨트롤하고 노력해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잘 보여주는 남자일수록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결국 그걸 보완하고 계속 발전해가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연애 좀 해왔다 싶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빛의 속도로 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삼위일체, 중립기어, 회색 분자 같은 남자가 눈에 띈다면 망설이지 말고 얼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애 고민에 대해 조언을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왜 만나? 헤어져. 아니, 헤어지면 다 되는 걸 그 사람이 몰라서 고민하는 걸까요? 애초에 그 문제를 안고서라도 만나고 싶을 만큼 그 사람의 좋은 점이 확실히 있으니까 계속 만나려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락 문제에 대해서 내 남자친구는 다 좋은데 연락이 잘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면 제3자의 눈에는 마치 그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집중하지 않거나 성의가 없는 나쁜 놈으로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고 대화 코드도 잘 맞고 잘생기기까지 한데 딱 내가 원하는 만큼 연락이 되지는 않는다면 당연히 그냥 이해하고 만나는 게 베스트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창 핫했던 깻잎 논쟁도 솔직히 대체 왜 그걸 논쟁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나 자기 매력에 자신이 없으면, 오죽 평소에 상대를 못 믿었으면 깻잎 대주는 걸로 그렇게 질투하고 불안해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단편적인 부분만 보다가 계속 만나도 될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진짜 나쁜 남자 대 나쁜 줄 알고 손절하며 후회하는 남자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자를 볼 때도 해당되는 거니까 남자분들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남자의 기준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만나는 바람둥이, 책임감 없는 남자, 욕하거나 폭력 쓰는 사람, 공능제, 상대 탓만 하는 가스라이터, 자기 맘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 등등 수없이 많아요. 이 모든 나쁜 남자의 보편적인 요소를 딱 하나로 통일하면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갉아먹는 사람.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삶을 갉아먹지만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사람이든 나쁜 남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남자가 자기 맘대로만 하려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수동적인 성향이거나 그걸 리더십으로 느낀다면 그 모습 자체로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내 의견을 경청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행동이 나를 휘두르려는 걸로 느껴져서 종종 빡이 친다면 그는 이기적인 나쁜 남자인 겁니다. 또 내가 학생이라 워라밸이 개쩔어서 여유 시간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자친구라는 게 연락도 잘 안 하고 계속 지 혼자만 바쁘다면 그를 만날수록 더 외롭고 슬퍼질 겁니다. 연락 빈도만으로 내 삶을 갉아먹을 수 있는 나쁜 남자인 게 맞아요. 근데 나도 충분히 할 거 있고 놀 거 다 놀 수 있는데 사귀는 사이니까 연락을 자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 불만을 가지게 된 거라면 사실 그 남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락 빈도에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상대가 내 행동을 비난한다고 그걸 무조건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오로지 자기가 편하자고 자기 마음대로 날 다루려는 목적으로 맹목적인 비난을 하는 거라 할 수 있죠.
보통 나한텐 그게 좋은 방향인데 자기가 보기엔 거슬린다고 지나치게 도덕적인 신념을 강요한다거나 전후 사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나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러면 가스라이팅하는 지대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자기 딴에는 그게 좋은 방향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게 보이거나 내가 더 편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거라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아닌 조언을 담은 쓴소리인 겁니다. 오히려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욕이나 비속어를 쓴다고 무조건 나쁜 남자인 것도 아니에요. 그 욕설이 나를 향하는 거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입히는 거니까 나쁜 남자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힘든 감정이나 괴로움을 주체 못해서 혼자서 시발시발거리는 걸로 표출하는 거거나 남자들끼리 장난친다고 이 새끼 저 새끼 거리는 거라면 그 누구도 피해를 받는 게 아니니 나쁜 남자가 아닌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물론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면 결국 나한테 직접적인 상해를 입히는 거니까 99% 나쁜 남자 맞습니다. SM이 취향인 사람이라면 예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나서나 연락할 때 자주 싸우게 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게 원형 탈모가 올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나쁜 남자입니다. 머머리 되기 전에 빨리 손절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성깔이 좀 있고 그걸 어딘가에는 폭발을 좀 시켜줘야 되는 성격이라면 헤어지지 않고 금방 푸는 스타일이라는 전제하에 의외로 그 남자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게 이상해 보이겠지만 내 입장에선 적절하게 감정을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만나는 남자마다 계속 싸우고 헤어지던 여자가 어느 날 한 명에게 잘 정착하는 경우가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제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싸우긴 하는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죠. 반대로 서로 활발하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보통 나쁜 남자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소통의 양이 내 삶을 갉아먹을 정도라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둘이서 말없이 있어도 편한 게 좋다. 일일이 피곤하게 따지는 거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 이런 성향이라면 내 모든 걸 알려고 하고 궁금하지도 않은 것까지 위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는 사람을 만날 때 지치고 기빨리고 삶이 피폐해지게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에는 대화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해도 내 입장에서 그건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수다붙는 걸 받아줘야 하는 거니까 손절하는 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좀 더 극단적인 경우를 들어보자면 여러 여자를 어장관리하고 바람을 피는 남자의 케이스입니다. 만약 그 남자가 나만 바라보는 척, 순수한 척, 다른 남자들 실컷 욕하고 자긴 다른 척 하면서 이미지를 속이고 다가온 거라면 빼박 나쁜 남자 맞죠. 그 사실이 뒤늦게 탄로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까지 남아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왕창 받게 되니까요. 하지만 누가 봐도 날티나고 자유롭게 놀러다니는 티 팍팍 내는 사람인데 단지 내가 그 사람한테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순애보를 바랬던 거라면 솔직히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냥 본인의 모습에 솔직했던 것 뿐이에요. 단지 내 쪽에서 허황된 바람을 품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정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든다면 차라리 진지한 연애는 바라지 말고 서로 즐기는 사이로만 지내는 게 맞아요. 어차피 일편단심인 모습이 좋아서가 아니라 같이 노는 게 좋아서 빠진 거니까요. 이건 평소에 작은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친구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약속이야 지키든 말든 그게 내 삶을 갉아먹지는 않으니까 잘 지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은 다르죠. 이거는 갚겠지 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순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바람둥이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 가볍게 만나면 재밌는 놈, 진지하게 만나면 나쁜 놈. 전적으로 본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연애는 당사자들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같은 것보다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매너니 진정성이니 스킨십 속도니 하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3자의 편견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만하면 그냥 만나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늑대남보다 나를 갉아먹는 쥐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 세상에는 괜찮은 남자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 별로인 남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괜찮은 남자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죠. 어쨌든 오늘은 그런 세상에 아주 많은 괜찮은 남자들 중에서 특히 여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알아보는 결혼하면 괜찮은 남자 스타일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이과생을 만나는 겁니다. 말하자마자 문과생들의 분노가 느껴지는 듯하네요. 근데 참고로 저도 학창시절에는 문과였습니다. 수능에서 국사, 세계사, 한국, 근현대사 3사까지 친 진성문돌이죠. 그런 제가 같은 문과가 아닌 왜 이과랑 결혼하면 더 좋을 거라고 나불대고 있는지 차근차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결혼은 드라마가 아닌 리얼리티잖아요. 정말 둘이 좋아 미치겠더라도, 이 사람이 막 운명처럼 느껴지더라도 결국 그건 감정의 영역일 뿐이고 사랑만 먹으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실제 집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생활 습관도 조율해야 하고 생활비도 조절해서 살아야 합니다. 미래 계획도 함께 논의하고 맞춰가면서 아이까지 생긴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와 비용은 말할 것도 없겠죠.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사랑만으로는 끝날 수 없는 이 결혼이란 영역에 공감 능력도 좋고 예쁘게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조금 냉정하더라도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머리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눈이 녹으면 이란 질문에서 문과와 이과의 생각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걸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방금 제가 얘기한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듣고 결혼 왜 이렇게 피곤해? 난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싶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문과에 가까운 거고, 해야 할 거 진짜 많네,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될까?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면 이과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이 아닌 생활인 결혼에서 둘 중 누가 더 진가를 발휘할까요? 눈치채셨겠지만 편의상 이과생, 문과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결국 일반적인 문이과를 구별하는 기준에서 논리와 계산을 요구하는 이과머리가 더 발달되었느냐, 의미와 직관이 강조되는 문과머리가 더 발달되었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과형 머리가 더 발달된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장점을 발휘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내가 만약 문과형 머리가 더 발달된 사람이라면 배우자는 더더욱 이과형 머리가 발달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이미 내가 이과형 머리가 더 발달됐더라도 같은 이과형과 살게 되면 결혼 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꾸려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과형은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이과형이라면 굳이 상대를 철저하게 따질 필요까지는 없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 남자가 어떤 머리가 더 발달됐는지를 알기 위해 눈이 녹으면? 이라는 질문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 남자가 하는 여러 가지 발언을 살펴보면서 어떤 머리가 더 발달됐는지를 알아내야 되겠죠.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괜찮아? 치킨 먹을까? 라고 말하는 남자는 센스가 있어서 참 좋긴 하지만 어디가 어떻게 아파? 라고 증상을 물어본 후 그에 맞는 약을 사오는 전형적인 노잼 이과형 남자가 결혼했을 때 더 든든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남자보다는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2천만원 때문에 행복이 반토막 났으니까 내년까지 그걸 갚아서 행복을 2배로 만들자 라고 말하는 남자와 사시는 게 더 좋아요. 난 언제나 널 좋아해, 평생 사랑할 거야 보다는 사람의 감정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그래도 계속 네 옆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지속적으로 행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도 저는 지영이를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보다 저는 이러이러한 비전이 있고 살아오면서 저러저러한 상황에서도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남자가 훨씬 훌륭한 남편감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교차 지원으로 대학 전공을 간호로 하다 보니 확실히 둘의 관점 차이를 알게 됐고, 주위의 지인들만 봐도 논리적인 머리가 더 발달된 이과생들이 현실적으로 좋은 남편감인 경우가 더 많았어서 그 부분을 얘기해 보았네요. 문과 여러분, 이거 다 농담인 거 아시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썸을 탈 때 여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그때가 제일 스윗하고 친절합니다. 하지만 간혹 날 좋아하긴 하나 싶을 정도로 무뚝뚝하거나 다른 남자들에 비해 스윗함이 덜한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근데 계속 만나려 하긴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진전시키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런 알 수 없는 긴가민가한 남자들에 대해 남자는 정말 좋아한다면 여자를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라면서 아는 척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속은 굉장히 스윗하고 다정한데 썸 타는 단계 혹은 사귄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굳이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걸 수도 있죠. 본격적으로 이 여자를 사귀는 게 아닌 이상 혹은 사귄 지 얼마 안 돼요, 아직 알아가야 할 게 더 많은 이상 남자도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관계 초반에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서윗남의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대과일형 남자. 사귀기 전과 후의 태도가 너무나 다른 남자를 저는 열대과일형 남자, 코코넛, 파인애플 같은 남자라고 부릅니다. 껍데기는 엄청 딱딱해서 열기가 어려운데 막상 열고 보면 속은 정말 스윗하고 부드러운 남자.
여자를 만날 때 정말 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들어야 온전히 자기 진가를 드러내는 케이스죠. 사람은 원래 정신력을 보존하기 위해, 의미 없는 곳에 정신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모두가 심리적인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열대과일형 남자들은 이런 선이 유달리 강한 거예요. 이런 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유형의 남자가 바로 대놓고 부자티가 나는 남자,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남자인데, 이런 남자의 경우 그런 부각된 모습들 때문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모습 덕에 좋은 사람도 많이 오지만 아닌 사람도 많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서 여자를 만날 때도 자연스럽게 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나는 여자는 자칫 이 남자가 너무 잘나서 내가 눈에 안 차는 건가? 그냥 나 갖고 노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남자의 반응 하나하나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나를 만나려고 하는 그 남자를 받아주면서 존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가 막 다정하고 살갑지가 않은 것일 뿐이지 크게 싸가지가 없거나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그렇게 담백하게 있다 보면 언젠가 남자는 스스로 단단한 껍질을 가르고 곁에 있어준 여자에게 점점 스윗함을 드러내줄 겁니다. 두 번째, 스윗함이 학습된 남자. 우리는 한 명 한 명 만나는 사람이 누적되면서 관계를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친구에게 너무 예민하게 굴었다가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다면 다른 친구에겐 좀 더 이성적으로 대하려고 할 거고, 섣부른 약속을 했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긴 적이 있으면 다음부턴 약속에 신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남자가 원래부터 다정한 성격이 아니었더라도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로 인해 스윗함이 학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여친을 정말 좋아해서였든 전 여친의 강요 때문이었든 한때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 아주 잘해준 경험이 있는 남자라면 썸 탈 때는 티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연애를 시작하면 점점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 남자의 전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잘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사귈 때도 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어느 정도 기대해도 괜찮습니다. 또 비단 전 여친이 아니라도 이런 학습된 스윗함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한때 로맨스가 있는 드라마에 몰입하고 심취했던 적이 있는 남자. 갑자기 넷플릭스 알고리즘에 빠져 지금도 한창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외로 군대 안에서 처음 드라마의 맛을 알게 된 사람도 있고, 저처럼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어서 현실 도피성으로 드라마에 푹 빠졌던 경우도 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보면서 눈물 콸콸 쏟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특히 한국 드라마는 남주가 여주에게 한없이 스윗하고 헌신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을 경우 내 여자에게도 저렇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박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드라마 좋아하세요? 재밌게 본 드라마 있어요? 라는 식으로 질문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최소한의 로맨티스트 기질은 학습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남자들이 처음엔 잘해주다가 나중에 대충 하는 남자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성도 더 있어 보이고 나름 반전 매력이 있기도 하고 서서히 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대하는 여자 입장에선 더 의욕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마치 고진감래주 같은 느낌이랄까요? 처음에 들이킬 땐 씁쓸하지만 끝까지 들이킬수록 점점 달달해지는 그 맛. 물론 이런 남자가 눈에 자주 띌 정도로 흔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누구나 한두 번쯤은 만나게 되는 유형이니까 오늘 얘기해드린 두 가지 특징을 기억했다가 꼭 잡아서 달달함에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놓고 치명적인 선수처럼 보이거나 여자들이 좋다는 말만 골라서 하는 스타일이거나 누가 봐도 잘나 보이는 엄친한 스타일이 아닌데 은근히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그 남자를 좋아하거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여자가 많은 미스테리한 남자. 오늘은 그런 티나지 않는 인기남, 은근히 주위에 여자가 많은 남자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즈한 감성을 즐기는 남자. 보통 섬세한 남자,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 여유로운 남자가 인기가 많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들의 그런 세세한 면모가 매력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여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서이기도 해요. 영어로 치면 리틀 포레스트나 기쿠지로의 여름 같은, 유튜브로 치면 흔한 감성 브이로그 같은 산뜻하고 말랑한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남녀가 평등하다곤 하지만 성별에 따라서 더 좋아하고 더 선호하는 감성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채널들 구독 성비만 봐도 남자들은 보통 빠릿빠릿하고 파이팅 넘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컨텐츠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들은 그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아도 은은하고 기분이 몽글몽글 달달달달해지는 감성적인 컨텐츠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좀 루즈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 브이로그나 하트 시그널 같은 분위기를 여자들이 훨씬 많이 보는 거죠. 근데 그런 감성을 아는 남자라면, 그걸 넘어 그 감성을 즐기고 스스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남자라면 여자들이 주위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빡센 감성을 좋아하는 여자는 역시나 주위에 남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아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 딱 이런 여성적인 감성에 특화된 남자분이 있는데 바로 드로우 앤드류 님입니다. 실제로 미대 다닐 때 여사친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고 예전에도 그냥 친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이런 특유의 감성이 앤드류 님 유튜브에도 녹아져 있어서 실제로 구독자도 여성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스타일의 남자를 한마디로 표현해보면 중성적인 느낌의 남자, 찌질하지 않은 초식남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맛집에 진심인 남자. 보통 소개팅을 하거나 남녀가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필연적으로 인위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곤 합니다. 마치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더 잠이 안 오는 것처럼 대놓고 친해져야 한다가 목적이다 보니 오히려 부담스럽고 친해지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친목이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맛있는 음식이 1순위가 될 경우 오히려 그런 부담감이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스스로 맛집을 찾아다니는 걸 즐기는 남자의 경우 주위에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게 돼요. 맛집은 혼밥으로만 다니기가 힘들고 여자들은 찾아다니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행할 기회가 많아져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남자가 막 언변이 뛰어나거나 대놓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 쉽게 친해지고 정들 일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처음엔 밥 잘 사주는 호구처럼 보일지 몰라도 점점 스며든다, 밤며든다. 그리고 또 흔들다리 효과라는 게 있죠.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기분 좋은 상황일 때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 남자라면 그때의 좋은 기분과 남자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심리적으로 더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놓고 인기 많고 치명적인 느낌이 아니라도 잔잔바리로 호감이 쌓인 많은 여자들이 그의 주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부성애를 보이는 남자. 제 주위에 비즈니스 유튜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코는 나쁜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지 뭔 짓을 해도 이해해 줄 것 같고 그렇다고 매력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감은 했습니다. 남녀 간의 끌림에서는 결국 양육에 대한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성애가 있는 남자에게는 여자들이 정착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본능적인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굳이 결혼 생각이 없거나 딩크족인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의 인간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남자들은 성취욕이나 승부욕 같은 야성적인 본능이 더 발달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양육 관련 성향이 높은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부성애 많은 남자 주위엔 여자들이 많이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정말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저에 관한 예시를 또 하나만 들어보자면 제 여자친구랑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은 적이 있어요. 3냥이 중에서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면 누가 제일 좋냐? 그때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롱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다랭이랑 다누는 어릴 적에 가족이랑 같이 지냈거든요. 엄마가 곁에 있었고 형제들이랑 같이 자랐습니다. 근데 다롱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도 약하고 많이 아파서 생후 일주일도 안 돼 길냥이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그걸 구조해서 데려왔던 거고요. 그래서 눈에 더 밟히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눈에 더 밟히고 마음이 더 쓰이는 겁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부분도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 남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 힘들 때도 곁에 있어 주겠다. 언젠간 얘한테 정착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앞서 얘기한 맛집 진심남처럼 주위에 맴도는 여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랑받는 것에는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게 제대로 사랑받는 것조차 어렵다 느끼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쉽게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후자가 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전자인 분들을 위해 쉽게 남자들이 빠지게 되는 여자의 행동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격이 자유롭다. 어떤 치약 광고에서 일상 대화를 하는 거리는 1m이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거리는 50cm 이하라고 하면서 그걸 상품명으로까지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은 친밀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간격이 가까워지는 것만으로도 친밀도가 올라가기도 하죠.
남자를 쉽게 사랑에 빠뜨리는 여자는 다른 여자들에 비해 이런 신체적인 간격에 대한 심리적인 경계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거리낌 없이 훅훅 다가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고 일어날 때 괜히 남자의 외투를 입혀준다던가, 머리를 정리해주는 척하면서 손이 귀에 닿을 듯 말 듯 스친다던가, 같이 셀카를 찍었을 때 나 이상하게 나왔어 하면서 남자의 눈을 살짝 가리거나, 상처가 난 부분 주변을 가까이 가리키면서 어쩌다가 이랬어 라고 걱정해주거나 하는 식인 거죠. 이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귀엽게 두두두두 달려가서 안녕 하면서 귓속말을 할 수도 있고, 눈썹을 다듬어주면서 숨결이 살짝 느껴지게 얼굴을 가까이 한다던가, 만나자마자 코로나 체크해보자 하면서 이마에 손을 대줄 수도 있어요. 나 방구 낄 거야 하면서 귀 가리는 것만 안 하면 됩니다. 살이 닿고 안 닿고에 상관없이 이렇게 둘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것만으로 감정이 흔들리는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남자의 물건까지 사랑해주는 여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소유의 개념은 그 물건에 나의 자아를 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남자 자체만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물건, 특히 자주 쓰는 물건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게 되면 남자는 내 모든 걸 좋아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쉽게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통 남자들은 애장할 정도로 아끼거나 자주 쓰는 물건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차, 스포츠용품, 자주 입는 의류, 악기, 전자기기 정도로 한정적이죠. 이 카테고리 안에서 남자가 신경 쓰는 걸로 보이는 부분을 나도 아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차량 내부를 가볍게 정리하거나 세차권을 선물해주거나, 아끼는 신발에 때가 탔을 때 신발 세탁을 맡겨주거나, 남자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캐릭터를 나도 하나쯤 구매해서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의 블루투스 이어폰에 케이스를 직접 끼워주면서 옷 입혀줄게 하는 것도 사랑스럽고요. 여기에 그 물건에 애정을 담아 별명까지 붙여주면 금상첨화죠. 제 여자 지인 한 명은 남친이 타는 구형차가 소리만큼은 람보르기니처럼 우람하다고 할보르기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할아버지 힘내 라고 응원도 해주고요. 의류에는 이름 붙이기가 더 쉽죠. 자주 쓰고 다니는 모자에는 5살 어려지는 모자, 안경에는 전교 1등 안경, 운동장갑에는 인피니티 건틀렛, 내가 사준 벨트에는 사랑의 족쇄 같은 별명을 붙여주면 그걸 착용할 때마다 내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 여자친구는 제 에어팟에 근덕이의 문어, 근덕이의 콩나물 같은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경험을 선물하는 여자. 내가 먼저 상대에게 호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바로 선물입니다. 제일 티가 나고 감동받기가 쉽죠. 근데 단순히 물건을 선물해주는 것보다는 경험을 선물해주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아요. 물건은 결국 닳아 없어지거나 당근마켓에 팔 수도 있지만 경험은 머릿속에서 지울 수도 되팔이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즉, 그 사람이 내 생각을 더 오래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요즘 스케줄로 바빠서 피로한 상태라면 부담 없는 수준의 마사지샵이나 피부 관리를 예약해주고, 일상의 탈출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면 편한 복장으로 한강에 데려가서 같이 러닝을 하고,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면 원데이 클래스나 1일 체험권 같은 걸 신청해주고, 덕질하는 분야가 있다면 박람회 티켓을 선물해주면 좋아요. 제가 최근에 귀멸의 칼날에 빠져 있어서 여자친구한테 귀칼 극장판 예매 티켓을 선물 받았는데 취향이 맞지 않아서 그녀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귀칼을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경험을 선물하는 것의 또 하나의 장점이 선물한 사람이 굳이 그걸 함께하지 않아도 나를 기억하고 고마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선물할 때도 경험이 결합된 스마트워치나 기능성 베개, 탄산수 메이커 같은 걸 해주면 반응이 더 좋은 거죠. 오늘 얘기해드린 것들의 장점은 누구에게나 활용하기 쉽고 상황을 크게 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남자든 호감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관심남, 썸남, 어장관리남, 남자친구, 남편에게까지 다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라곤 해도 한 사람만 바라보며 잘 정착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고 감정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만 바라본다는 게 무조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결같이 한 여자만 바라보는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러는 걸까요? 모든 남자, 아니 모든 사람에게는 바람기가 있습니다. 자기 매력에 자신이 없어서 적당히 한 사람에게 정착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은 있어도 정말로 한 사람만 원하는 사람은 잘 없죠. 혹은 시간적, 경제적 이유 같은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만족하거나요. 결국 연예인이란 직업이 있는 것도, 그걸 덕질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한 사람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어딘가에는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그 사람과 연애를 하진 않지만 가장 매력 있는 어떤 존재에게 유사 연애를 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그 욕구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 당연히 한 사람만 봐야지 하는 순진한 이유로 순정을 기대하지 마세요. 남자가, 아니 사람이 주구장창 한 사람만 보면서 사랑을 하려면 욕구를 뛰어넘는 어떤 확고한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하는 말이에요. 긴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선 그냥 좋아하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일편단심 여부를 알기 위해선 남자가 평소에도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선택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말하는 습관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남자가 그냥 이게 맞지, 당연히 이게 옳은 거잖아, 내 마음이 그런데 어떡해,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 없이 얼버무리고 단순화시키는 말을 많이 한다면 아무래도 일편단심이 되기는 어려워요. 이성적인 이유를 찾지 않으니 결국엔 자기 욕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찾아올 자기 감정 변화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약간의 유혹만 있어도 쉽게 돌아서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좀 피곤해 보이더라도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좋을까? 라며 일일이 이유를 따지면서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사람은 갈수록 자기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개발을 할 때도 꿈을 이루려면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라는 말이 있죠. 무작정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보단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가 낫고 나는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가 될 거야가 훨씬 더 꿈꾸는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랑 고백, 애정 표현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과 행동에 명확한 이유를 찾은 사람이 그 표현에 더 일관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연애할 때 말고도 평소에 습관적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행동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요. 단순히 배고프단 얘기를 할 때도 배고파, 밥 먹고 싶다, 많이 먹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점심 2시에 늦게 먹었다고 저녁을 걸렀으니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내일 아침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오늘 많이 먹었는데 또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식욕이 올라온 건가? 라고 하는 식입니다. 이러면 똑같이 배고픈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이걸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도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딨어? 가 아니라 평일에 진짜 일도 힘들고 쫓기면서 살다가 주말에 이렇게 너랑 별거 아닌 얘기하면서 재밌게 있다 보면 충전받는 느낌이라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더 좋아. 라고 하는 남자가 일편단심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 가까이 어머니만 바라본 순정남이에요. 리얼 가정에 충실한 사람 그 자체죠. 근데 예전에 어머니한테 들어보니 아버지도 젊었을 때 많이 놀아봤고 여자도 좀 두루두루 만나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 만나고 쭉 4년 연애한 뒤 저를 사고쳐서 결혼한 후 지금까지 쭉 가정에 충실하고 계세요. 제 어릴 적을 생각해봐도 아버지가 엄청 엄하셔서 무서웠던 거 빼고는 딱히 문제 하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전 그게 아버지가 앞서 얘기한 매사에 이유를 찾으러 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확실한 이유를 찾으면 거기에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충실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교회에서 20년 넘게 차량 봉사를 하셨습니다. 일요일마다 봉고차 타고 애들 집 앞에 다 찾아가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 근데 솔직히 이걸 누가 막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흔한 감사패 하나 받는 직책도 아니고 안 그래도 일찍 가야 하는 예배 시간을 몇 시간이나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바로 신앙심으로 교회에 봉사는 하고 싶은데 이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라 딱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도 시간을 내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습관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버지가 원래 굉장히 겸손하고 실용주의자라 어머니께 낭만 있고 로맨틱한 걸 별로 해준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카페에 음식 배달을 갔는데 커피 볶는 냄새가 정말 향기로웠답니다. 그리고 생각하셨대요. 20년 넘게 자식들만 챙기고 이 좋은 걸 마누라한테 해준 적이 없구나. 낭만적인 이유를 찾은 거죠. 그 다음부턴 제가 옆에서 보면서 신기해할 정도로 어머니께 이런저런 좋은 거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엔 돈 아낀다고 외식을 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인데 갑자기 월마다 한 번씩은 꼭 맛집 찾아가고 두 분이서 영화 보러 데이트도 가고 어머니가 몸이 찌부둥하다니까 몸친구 안마의자도 사놓고 갑자기 50대 중반부터 사랑꾼이 되셨습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많이 놀아봤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싹 끊고 일편단심으로 쭉 살았던 것도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이유를 찾으셨던 거겠죠.
아빠 어. 옛날에 많이 놀았잖아. 그 많이 놀긴 놀았지. 그렇지. 근데 그래. 왜 엄마한테 정착했어요? 엄마가 어떤 게 좋았어요? 첫째 이제 얼굴이 이뻤지. 너 엄마는 진짜 이뻤다. 너 엄마는 네. 정말 이쁘다. 네, 엄마 이쁘죠.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해보면 가식이 없어, 너 엄마는. 네. 아빠는 또 그러고 이제 이 책임감이라 하는 게 있어갖고 네. 한번 만나면은 그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 네네. 엄마를. 그 마음이 계속 갖는 게지 뭐. 그렇구나. 다른 여자하고 암만 비교해봐라. 너 엄마 같은 사람 있나? 아빠가 엄마하고 싸우고 그래도 네. 나는 너희들보다는 엄마가 더 좋다. 만약에 같은 상황에 빠지면 엄마부터 구해주지 너부터 안 구해준다. 그리고 뭐 아빠가 만약 딸이 있다 하면 네. 그건 좀 틀려지겠지. 딸부터 먼저 구하고 이제 엄마를 구하고 너 구했겠지. 어제도 안 그래도 엄마한테 했더니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랬어. 어떤 게요? 나는 돈 1,000억 준다 해도 나는 안 바꾼다. 돈을 암만 유혹을 해도 네. 나는 지금이 제일 좋은 거야. 단지 이제 몸이 이제 아프고 자꾸 아프고 하니까 그게 안 좋아서 그렇지. 네. 다른 조건 상황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다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고. 그것도 그렇죠. 이제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게 제일 좋잖아. 제가 한 번 사귀면 오래 만나는 것도 아마 이런 아버지의 성향을 물려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진 않지만 한 번 확실한 이유를 찾으면 거기에 일관성을 지키면서 만나는 편이죠. 아,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가 아니라 자랑 맞습니다. 남자가 여러분을 만날 때 어떤 이유로 너를 만나야 하는가를 따지면 여자 입장에선 간보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날 만나는데 이유까지 필요해? 라는 생각에 짜증이 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갈수록 더 진국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순간적인 감정에 취한 사람보다는 자기 감정에 이유를 찾아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실속 있는 법입니다. 연애 노하우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면 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다 는 댓글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가 엄청난 노하우 없이도 내 있는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온전한 내가 사랑받는 유일한 길은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음에 들어할 사람, 즉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부터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처음부터 그 사람을 가식적으로 대합니다. 물론 내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적당히 포장을 하는 건 괜찮지만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에 안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척하고 안 괜찮은 걸 괜찮은 척하고 못하는 걸 잘하는 척하고 해봤던 걸 안 해본 척하는 식으로까지 가식적이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식을 예의나 매너라는 단어로 합리화를 하곤 하죠. 오바해서 마음에도 없는 리액션을 하거나 과도한 친절을 베풀거나 좋아하면 다 맞춰줄 수 있다고 자신하거나 바른 생각만 하고 사는 척하는 식으로요. 근데 어차피 그런 건 관계가 지속될수록 결국엔 본 모습이 탄로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지내다 보니 생각보다 덜 친절하고 생각보다 나태하고 생각보다 허점이 많은 사람이더라 싶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상대 입장에선 내가 처음에 좋아했던 모습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다 싶어서 점점 마음이 식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나 역시 얘는 온전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네 라며 상처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건 처음부터 본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여자에게 허세 부려서 꼬셔놓고 뒤늦게 속물이라고 욕하지 마세요. 내가 허세로 꼬셨으니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었던 겁니다. 남자에게 잘 맞춰주는 척 착한 척 해놓고 뒤늦게 내 감정 기복 안 받아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내가 처음부터 솔직한 감정을 안 드러냈으니까 무난한 성격을 원하는 남자가 꼬인 겁니다.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내 친절함에 매료되는 사람, 감정 기복이 좀 있더라도 그걸 드라마틱함으로 느끼는 사람을 만나려면 처음부터 솔직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솔직한 모습이란 게 대체 뭐냐? 한두 번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반년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가식입니다. 어떤 것이든 반년 이상 일관성 있게 지킬 수 있어야 그게 솔직한 내 진짜 모습이에요. 맞추기 싫으면 맞추지 말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재밌으면 재밌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는 걸 처음부터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떠날까봐, 둘이 잘 안 될까봐 안정적인 사람인 척, 욕심 없는 사람인 척, 배려가 몸에 밴 척, 코스프레도 하지 마세요. 집에서 가족한텐 그렇게 안 하잖아요. 혹시나 내 모습을 이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싫으면 시집가 라는 마인드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메뉴 팍팍 시키세요. 그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상대방이 다른 거 시키겠지. 네, 그냥 이건 제 최대의 관심사라 그냥 얘기해 본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상대가 불만을 품거나 나를 떠나려고 한다? 어차피 그 사람은 안 맞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짧고 줄 수 있는 마음도 한계가 있는데 나랑 안 맞는 그런 사람까지 억지로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 내 곁에는 제대로 된 사람, 정말 나랑 잘 맞아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 남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쫄지 말고 척하지도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말만 하지 말고 진짜 내 거인 것처럼 개샹 마이 웨이를 해도 큰일 안 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재 클래스 준비와 유튜브 영상과 연애 코치 본업을 병행하느라 굉장히 바쁜 상태입니다.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나쁜 남자보다 싫어한다는 바쁜 남자 상태죠. 그래서 만약 저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연락을 하루 종일은 못해. 일 끝나가는 저녁쯤에 연락할게. 만약 여기에 상대방이 난 무조건 연락 잘 되는 사람이 좋아. 그래도 2시간에 한 번은 톡이라도 해야지. 라고 나온다면 그녀와 저는 맞지 않는 겁니다. 서로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바로 빠이 하면 돼요. 당연히 저도 압니다. 여자들이 연락 잘 되는 남자를 더 좋아한다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주어진 이 일을 줄이거나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 그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죠. 처음 썸 탈 때부터. 그것 때문에 정말 아쉬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만나게 되더라도 분명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얘기하고 타협을 하던가 아예 끝나던가 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종일 연락을 하는 것보단 열심히 사는 제 모습을 더 좋아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저는 곁에 있어준 그 사람에게만 마음껏 고마움을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한 저는 집돌이이기 때문에 만나는 여자가 아무리 박순이어도 여행 자주 가자는 식으로 꼬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같이 여행은 자주 못 가지만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보자. 서울 맛집 많이 다니자. 내가 다 쏨이라고 꼬시죠. 술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애주가더라도 이제부터 너랑 술 자주 마셔보겠다는 거짓 공약을 하지도 않아요. 내가 술은 같이 못 마셔주니까 친구들이랑 마시러 다녀도 아무 말 안 할게 라고 자유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전 집에서 고양이들이랑 놀고 있는 거죠. 취해서 보고 싶다고 연락 오면 그때 가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거고요. 그게 제 진짜 모습입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주관 있고 당당해 보여서 상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날 온전히 좋아해 줄 사람을 더 빨리 만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 수강생들도 제 주위의 현명한 사람들도 전부 예외 없이 경험했던 거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충실해 저는 지금 정말 잘 맞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포장지는 그게 곱게 쌓여져 있을 땐 너무나 예쁘고 끌리지만 결국 내용물을 보기 위해 뜯었을 땐 일반 쓰레기가 되죠. 우리의 가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포장지에는 한 번 속지, 2번 속지 않아요. 결국 알맹이를 보여줘야 하는 깊은 관계가 될수록 포장지가 내용물보다 과장되어 있다면 실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광고는 금지예요. 그저 내가 가진 모습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좋은 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다는 말도 있지만 분명 좋은 남자들은 있습니다. 단지 여자들이 그들을 못 알아보고 지나치는 것뿐이죠. 오늘은 그렇게 놓치면 평생 후회하고 아쉬워할 무조건 잡아야 하는 남자의 특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남자, 경제력 있는 남자, 강아지 좋아하고 아이 좋아하는 남자 같은 너무나 당연한 특징들은 제외하고요. 첫 번째, 나한테만큼은 융통성 없이 정직하다. 역사책이나 사극을 보면 종종 폭군이 등장합니다. 그때 폭군인 왕한테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직언하는 충신. 당연히 이 충신이 진짜 왕과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반대로 끝까지 살아남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나라를 말아먹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듣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는, 즉 아첨을 하는 간신배죠. 이 간신배를 곁에 두는 왕과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뜬금없이 연애 채널에서 웬 역사 시간이냐고요? 사랑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마치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의 왕인 여러분이 충신은 가까이 하고 간신은 멀리 해야 성군이 되고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자면 오랫동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신뢰는 예쁜 말, 즉 간신배 같은 아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충신 같은 정직한 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가 남친에게
나 살쪘어? 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자 스스로 느끼기에도 진짜로 자기가 살찐 것 같아서잖아요. 아니라는 말을 들어서 현실을 부정을 하고 싶든 진짜 바디 체킹을 하고 싶어서 하든 말이죠. 근데 그때 남자가 눈뽕을 맞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여자친구가 살이 쪘다는 걸 압니다. 이때 정직하게 이라고 말하는 남자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처음엔 거슬려도 당신 옆을 가장 오래 지켜줄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자의 구미에 맞게 모든 의견에 다 우야우야 해주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실제로 여자가 어떻게 되든 신경도 안 쓰는 간신배인 겁니다. 당장 좋게 듣고 싶은 말만 하면서 편하게 지내다가 결국 여자 쪽에서 진짜로 괜찮은 줄 알고 별로의 모습 계속 보여주면 말없이 떠날 놈인 거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할 남자는 솔직하게 살이 쪘다고 대답하고 이제부터 빼면 되지 라고 험난한 미래를 예견하고 빠지는 과정 동안에도 진짜로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내 편 안 들어줘서 거슬리는데 결국 결론은 나를 위해서인 남자. 이 충신 같은 새끼. 그런 남자를 버리고 당신은 잘못 없어. 그 사람들이 다 나빴네. 하며 예쁜 말만 해주는 간신배를 잡았다가 피 보고 후회하는 여자들 엄청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나요. 그런 시행착오는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만 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은 인생 낭비죠. 참고로 저는 하트 시그널 3 출연자들을 분석하는 영상에서 사람들이 다들 꿈에 부풀어서 누구랑 커플 될 거다 라면서 설레어할 때 너무 시청자들을 생각한 나머지 현실적이고 정직하게 NO라고 했다가 욕을 잔뜩 먹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하지만 몇 주 뒤에 이런 기사가 떴고 결국은 제 말이 맞았죠. 절대 듣고 싶은 말, 보고 싶은 말만 얘기 안 해주고 NO라고 얘기하는 미련한 충신. 저염! 두 번째, 잘생긴 남자.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두 번째, 트라우마에 매몰되지 않았다.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건 수많은 상처들이 생기고 그것이 아물면서 튼튼해지는 과정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처를 통해 얻은 트라우마에 너무 집착해요. 마치 절대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겪은 것처럼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트라우마가 벼슬인 양 무조건 주위 사람들한테 이해받아야 하고 얘기도 꺼내면 안 될 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트라우마에 매몰된 거예요. 거기에 끝없이 예민하게 반응하면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위 사람들도 불행에 빠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남자는, 아니 그런 사람은 절대 오래 곁에 두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안쓰럽고 연민의 정이 들어서 잘해주고 싶어도 그냥 피하시는 게 내 인생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음에도 여러분이 놓쳐선 안 될 남자가 있어요. 바로 그걸 극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니체의 말이 있죠. 오히려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보다도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그 과거를 인정하고 더 좋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더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진짜 백이죠. 이런 사례가 제 주위에도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저랑 몇 살 차이 안 나는 친한 동생 한 명이 어릴 적에 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그것 때문에 20대 중반까지 여자를 못 믿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만날 때 관계를 길게 유지하지도 못하고 굳이 길게 만나는데 미련도 없어 했죠. 근데 걔가 살면서 여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의외로 괜찮은 사람들도 많고 아, 엄마 같은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도 얻어서 20대 후반쯤엔 결국 어머니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여자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길게도 만나보더라고요. 오히려 트라우마 덕분에 너무 여자를 맹목적으로 믿지도 않고 딱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잘 골라서 만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년 만난 여자친구랑 곧 결혼합니다. 다행히도 내년에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아무튼 이 친구처럼 결국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더 좋게 만드는 남자가 진짜 트라우마를 극복한 강인한 사람인 겁니다. 책임감 있지, 주관 명확하지, 긍정적이지 이런 남자를 안 잡을 이유가 없죠. 이런 남자의 두 가지 모습들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 어디선가 한번 본 적이 있고 언젠가 한번 내 앞에 나타났던 적이 있던 사람이죠.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 사람의 진가를 알아보고 망설임 없이 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할지 걸러야 할지는 오래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오래 만날 순 없죠. 귀찮고 시간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이번 영상에선 딱 한 번만 만나도 알 수 있는 걸러야 할 남자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 여친 욕하는 남자. 전 여친이 너무 집착해서 힘들었어요. 전 여친이 바람을 펴서 헤어진 거예요.
전 여친이 너무 개념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전 여친 욕 3가지죠. 당연한 얘기지만 피해자 코스프레일 가능성이 99%입니다. 첫 만남에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정말 전 여친이 나쁜 여자였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자한테 동정표를 받겠다는 유치한 심리인 거죠. 근데 막상 이런 애들을 오래 만나시다 보면 오히려 지가 이런 짓을 하거나 더한 짓을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여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전 여친이 김치녀다 프레임으로 실컷 욕을 한 남자라면 나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돈 아깝다, 실컷 빼먹고 버리네, 개념 없네 라며 돈 가스라이팅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 여친이 집착녀였다 프레임으로 욕을 하는 남자라면 사실 누굴 만나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자기 편할 때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대해 여자친구가 불만을 제기하면 자기가 바뀔 생각은 없는데 나쁜 놈 되긴 싫으니까 그걸 집착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라도 처음부터 집착, 바람, 개념 없음 같은 전 여친 욕이 나온다면 이놈은 더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게다가 솔직히 누워서 침 뱉기도 아니고 자기가 그 사람이랑 사귀기까지 했는데 처음 만난 여자한테 만났던 사람을 욕하다니요. 그렇다는 건 이 남자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좋은 면보다는 안 좋은 면부터 보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행복할 수 없겠죠? 두 번째, 성욕이 없다는 남자. 처음부터 스킨십 하자고 들이대는 남자는 본능에 충실한 뻔한 모습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자기는 성욕이 없다고 처음부터 공언하는 남자는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절대 다른 남자보다 진중하거나 욕구 컨트롤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2가지 중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남자. 원래 겉으로 볼 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뒷구멍이 구립니다. 사람은 먹었으면 싸고 쌓였으면 풀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이고 그게 육체와 정신이 돌아가는 기본 원리입니다. 순환이라고 하죠.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계속 먹거나 쌓이기만 할 수 없으니 결국 터지거나 배출을 하게 돼요.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욕구가 없다고 말하는 남자는 사실 어딘가로 양지가 아닌 음지의 경로를 통해 그걸 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근데 그게 건강한 경로일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그 남자를 만날 땐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곤란한 남자. 정말로 성욕이 없는 경우도 웬만하면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성욕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근데 이게 가라앉아 있어요. 식욕으로 따지면 거식증, 수면욕으로 따지면 불면증 정도인 겁니다. 이건 건강한 상태인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욕이 가라앉아 있으면 사람이 차분하고 진중해 보여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치만 이 차분한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죠. 성욕이 없어서 차분한 사람은 만나는 낮까지 정서가 가라앉고 몸이 건조해지고 에너지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게으름과 무기력은 전염력이 강하니까요. 그래서 나를 위해 이런 남자는 웬만하면 거르는 게 나은 겁니다. 단 이건 40대 이상 남자를 만날 때는 예외입니다. 그분들은 배출할 만큼 배출해서 충분히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혹은 삶의 풍파로 인해 후천적으로 정신이 덤덤하게 해탈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성욕 여부로 걸러내는 건 30대 후반 남자에게까지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여자를 위해 자기를 바꾸겠다고 하는 남자. 앞으로 지영씨한테 모든 일정을 맞출 수 있어요. 네가 담배 연기 싫어한다니까 끊어볼게. 원래 클럽을 자주 갔지만 여친 생기면 안 갈 거야. 술이요? 끊어야죠. 첫 만남부터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기호, 생활 패턴을 바꾸겠다고 쉽게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마음에 드니까, 네가 싫어하면, 네가 좋아하면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들은 말하죠. 남자 경험이 적은 여자들은 여기에 어머 로맨틱해, 남자는 저렇게 여자를 위할 줄 알아야지 하며 이 남자가 다른 남자들이랑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그들이 노리는 바죠. 얼마나 가벼우면 처음 본 여자한테 다 맞춰준다고 쉽게 얘기할까요? 나라면 민망해서라도 안 하겠다. 원래 첫 만남부터 리액션에 힘 잔뜩 들어가 있고 성격 좋은 척 다 잘 맞춰주는 사람이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고집스럽고 자기 입장부터 생각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맞추고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면 쉽게 유리해지니까 센스 있고 잘 맞춰주는 이미지 얻고 여자도 홀랑 쉽게 넘어오니까 가벼운 남자일수록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정말로 변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때 그 남자는 도망치거나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할 겁니다.
맞춰주는 것, 바뀌는 것은 엄청난 각오, 구체적인 계획, 과감한 실행력 같은 게 필요한 다이어트와 같은 수준이니까요. 그런 피곤한 일을 처음 본 여자를 위해서 할 리가 없잖아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차라리 좀 탐탁지 않은 대답이라도 너 앞에서만 안 피겠다. 술 먹는 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보겠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얘기하는 게 훨씬 진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결혼을 꼭 해야 할까? 나는 결혼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평생에 짝이 있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단순히 외롭기 싫다는 이유로 나를 잃어버리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결혼은 더 고민이 됩니다. 까짓 거 뭐 한번 갔다 오지 뭐 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즘은 결혼의 장점이 많이 퇴색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결혼하는 게 인생에서 거쳐야 할 당연한 과업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대를 이어야 할 압박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살면서 즐길 거리도 많아지다 보니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내가 정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느라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결혼에 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방송에서 당당하게 나 혼자 사는 멋진 사람들의 솔로 라이프를 보고 혹해서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인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권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싱글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성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무조건 자유로운 게 더 좋은 게 아닌 배우자, 가족이 생겼을 때 더 삶의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혼 체질인 분들이 타인이 하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로 막연하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화려한 싱글 라이프에 대한 꿈에 매료되어 비혼을 생각하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 나중에 후회할 테니까요. 어차피 결혼의 단점은 많은 기혼자들이 결혼하지 마 해도 최대한 늦게 라며 하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에선 스킵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 결혼하면 좋은 3가지에 대해 말해볼게요. 결혼을 할지 말지 긴가민가 하시거나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 하면서 정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자유로움에 대한 막연한 환상. 비혼주의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물론 혼자 있으면 기본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많은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도 외로움을 크게 안 느끼는 성향을 제외하고는 이왕이면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혼여행이 아무리 괜찮은들 좋은 풍경, 맛있는 음식들을 아무리 음미한들 혼자서는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많죠. 결국 남자친구랑 왔으면 좋을 텐데 여자친구랑 왔으면 좋을 텐데 같은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동성 친구들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서 얻는 즐거움과 배우자에게서 얻는 만족감은 별개죠. 어떤 것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이성이 곁에 있다는 느낌은 그 어떤 걸로도 대체되기가 힘듭니다.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혼자서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게 아닌 겁니다. 혼자해서 좋은 게 있고 함께해서 더 좋은 게 있죠. 저는 결혼이 후자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에게 좋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혼자서 정말 잘 놀지만 생활적인 부분이나 아이를 돌보는 것에서 누군가와 함께인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라도 저는 결국 결혼을 할 거예요. 그게 더 행복할 테니까요. 두 번째, 누적되는 기억. 1번에서 그럼 결혼이 아니라 연애만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할 분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사실 연애만 하면서 살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한다는 건 동행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전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포함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행복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연애는 계약이 아닌 감정으로만 연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전 기억, 추억을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남자친구랑 놀이동산에 갔어요. 근데 내년에 A랑 헤어지고 B라는 남자친구랑 또 놀이동산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추억이 누적되는 게 없이 나는 비슷한 형태의 만남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A랑 롤러코스터 탔던 거 B랑도 타고 A랑 머리띠 했던 거 B랑 모양만 바꿔서 하고 다니고 A랑 추러스 사 먹은 곳에서 B랑 또 사 먹는 식으로요. 그럼 이번엔 결혼을 해서 남편인 A랑 놀이동산에 갔다고 해볼게요. 놀이동산을 좋아한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남편이랑 다시 놀이동산을 가겠죠. 그러면 내년이 됐을 때 대화 내용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발전을 해요. 그때 이거 재밌었으니까 이거만 빨리 타고 남는 시간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그때 이거 타다가 음료수 흘렸잖아. 이번엔 다 먹고 타 바보야. 저번에 여기 갔다 호캉스 했으니까 이번엔 카라반이나 방갈로 가볼까? 작년에 우리 둘이 와봤으니까 이번엔 그 친구 커플들이랑 같이 가보자. 한번 같이 경험한 사람과 재경험을 할 때 이 재경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풍부해지고 알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이 만나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부질없고 귀찮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누적되는 기억의 맛을 느끼지 못해 결국 지쳐버린 거예요. 흥미와 호기심 위주로 만나는 건 결국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 번째, 결혼 형태에 대한 선택지. 사실 결혼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익히 봐온 아줌마, 아저씨,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늘 집에 있고 희생만 하고 억척스러워지는 모습들. 그것만 보고 결혼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들면서 차라리 비혼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 대화의 형태가 바뀌고 노는 방식도 바뀌는 것처럼 결혼의 형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하는 결혼 생활에선 바꾸면 되는 거죠. 웹툰 작가 네온비님의 결혼해도 똑같네 만화에서 나오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재밌게 사는 결혼 생활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라고 무조건 남편, 아내라는 경직된 역할만 지킬 필요는 없어요. 가족이자 친구이자 같은 모임 회원이자 각자의 일에서 경쟁하는 선의의 라이벌 같은 새롭고 다양한 역할을 추구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이전 세대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으로 완전한 내 편을 만든 후 그 안정감을 베이스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난 저렇게 살기 싫으니까 결혼도 안 할 거야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영상은 결혼 권장 영상이에요. 하지만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가며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결혼과 비혼에 대해 무작정 남의 말만 듣고 겁을 내거나 맹목적으로 보기보단 나에게 맞는 부분과 좋은 점을 함께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내 인생이니까요. 연애를 밝힌 남자 박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